강신의 수다입니다. 미키 17 봉준호 감독의 신작이죠.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봉한 지는 좀 됐죠? 2월 28일 날 개봉을 했으니까 136분이고 15세 관람가이고 스크린은 최대 2153개까지 많이 걸렸었는데 제가 조사할 때만 해도 296만이 들어갔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저조하죠? 옥자가 32만이었는데 그거보다는 많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옥자를 봉준호 감독 영화 중에서는 최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과 견줄 만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좀 재미없게 봤습니다. 소위 평론가들이 좋아할 만한 영화? 왜냐면 장면 혹은 캐릭터, 캐릭터들의 행동 이런 것들에서 여러 가지 비유가 좀 섞여 있고 블랙 코미디니까 또 풍자 같은 게 있고 그렇겠죠? 그런 것들 하나하나씩 알아가는, 분석해가는 그런 재미가 있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그 깊이가 얕았고 거기서 블랙 코미디라고 하면 약간 좀 웃을 수 있는 어이없는 웃음이라도 나왔어야 됐는데 진짜 무표정하게 왔습니다. 그리고 극장 안에서도 사람들이 정말 조용했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면서 이제 사람들이 퇴장하잖아요. 나가잖아요. 그러면서도 조용했습니다. 과연 옥자와 이 미키 17 중에서 무엇이 더 최악일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는 10대 청소년 SF물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스꽝스럽게 이미 조각이 된 캐릭터들 그리고 단층적으로 흘러가는 그 속에 뭐 여러 가지 비유가 있다고 손치더라도 복잡한 깊이감 없이 흘러가는 서사 그 비유를 모르고 봐도 청소년들이 보기에 나름 괜찮게 볼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15세 관람가이지만 성의 장면이 좀 나오죠. 카메라 각도라든가 배우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그렇긴 했습니다. 연출과 각본 모두 봉준호 씨가 맡았고 또 출연으로는 로버트 패틴슨, 나오미 에키, 스티브 연, 토니 콜렛, 마크 러팔로 등이 나옵니다. 원작은 에드워드 애슈턴의 미키 7, 미키 7이죠. 소설이 원작이고요. 제가 이 영화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장면 두 개 중에 하나가 엔딩 씬쯤에 나왔던 음악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그 음악 들으면서 이 영화에서 건질 건 요 장면밖에 없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고 제작비가 1630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 기대보다는 수익이 크지 않았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자, 오늘 스포일러 하겠고요. 오늘 간단하게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 길게 할 건 아닌데 제가 영화를 본 게 아까워서 그냥 녹음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옥자에서도 녹음했던 것 같은데 옥자는 그 질레날 배우의 말 근육이 그나마 인상적이었는데 이 영화는 그런 것도 없었고 자, 이 영화에서 좋았던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론가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비유, 사회 문제를 투영시킨 것들 이런 것들이 좋았는데 한 가지 대사가 계속 반복되죠. 미키라는 인물이 계속 프린팅 되는 거잖아요. 한 명이 죽으면 또 한 명이 똑같은 사람이 생기고 기억을 이어서 받아서 똑같이 이어지는 거죠. 여기에는 사실은 실존의 문제가 없는 거죠. 실존의 문제를 건너뛴 겁니다. 영혼이 있어야지 똑같은 사람이냐 아니면 기억이 있으면은 그 사람인 거냐 이러한 것에 대한 실존적인 문제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예전에 많이 나왔던 그런 철학적인 주제인데 이런 것들 건너뛰었죠. 그냥 기억 다시 집어넣으면 똑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전제를 깔고 넘어갑니다. 죽기 직전까지 그거 기억을 업로드 시키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여튼이 간에 미키 1이 가지고 있던 기억이 미키 2한테 이어지고 쭉쭉쭉 이어지는 거죠. 삶과 죽음을 계속 기억이라는 매개로 이어지고 있는 건데 혹은 되풀이되고 있는 건데 주변인들이 볼 때는 궁금한 거예요. 과연 죽는다는 건 어떤 건가? 그래서 주변인들이 이 미키에게 같은 질문을 반복합니다. 죽는 건 어떤 기분이야? 살아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것을 느낄 새가 없이 죽잖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궁금했던 거죠. 그러니까 상대의 아픔이나 고통을 그저 호기심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거기에는 인간성이 없는 거죠. 그 질문에는. 바꿔 말하면은 그 질문을 받는 대상, 미키는 인간으로 취급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영화사에서 계속 그러한 식의 취급을 받게 되죠. 너는 위험한 임무를 위해서 이곳에 온 거잖아. 그러니까 저기 가서 일해. 넌 죽어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제 그것을 유일하게 그 껍데기를 벗기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여자친구가 있는 것이고 독특한 캐릭터라기보다는 좀 자규적인 캐릭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애인 같은 경우는. 여하튼 그래서 애인 빼고는 거의 대부분의 주변 인물들이 이 질문을 합니다. 죽는 건 어떤 기분이야? 극 중에 캐릭터 이름이 카이라고 하는데
미키에게 관심을 표하고 옆자리에 뭐 앉으려고 그러고 뭐 유혹하고 이러한 여자 캐릭터죠. 행성 조사를 나갔다가 미키랑 같이 이 카이의 친구 혹은 애인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괴로워하고 있죠. 미키를 유혹하는 그 장면에서 정말 미안하지만 죽는 건 어떤 기분이야? 라고 다시 이 카이도 미키에게 묻게 됩니다. 이때 미키는 절친 혹은 애인이었던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이제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카이라는 여성 캐릭터도 미키를 진정으로 인간으로 대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질문 자체가 저는 비인간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리 뭐 내 애인이 죽어서 상심에 있다 치더라도 계속해서 죽고 부활하고 이런 죽음의 고통을 계속 느껴온 사람에게 죽는 건 어떤 기분이야? 이렇게 묻는다?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사람이 미키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느냐. 결국에는 이 미키가 두 명이 됐을 때 원래 미키의 애인과 딜을 칩니다. 너 한 명 가져. 난 얘 한 명 가질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명이 됐을 때도 이 영화 속에서는 뭐 실존의 고민 같은 게 깊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여튼지 간에 그런 딜을 쳤을 때에 미키의 애인은 그걸 거부하죠. 미키 17이든 미키 18이든 똑같은 내가 사랑하는 남자 미키이기 때문에 또 욕심이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미키이기 때문에 뭐 누군가에게 한 명 준다?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 카이라는 여성 캐릭터는 이 미키를 진정한 사랑의 대상으로 상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너 한 명 갖고 나 한 명 갖자 이런 식으로 딜을 쳤던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미키라는 인물은 이 영화 속에서 미키의 애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호기심의 대상이라든지 비인간적인 존재로서 취급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품으로 전락한 인간을 상징하는 거겠죠. 근로자 A씨가 사라진다면 근로자 B씨를 그 자리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또 근로자 B씨가 죽었다면 근로자 C씨를 그 안에 또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이렇게 부품처럼 계속 갈아 끼울 수 있는 존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렇게 취급받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설국열차에서 그 엔진실이었던가요? 거기서 그 아이들을 엔진 부품을 교체하는 그 좁은 공간으로 보내는 그 장면하고 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도 아이들, 이 사회가 보호해야 할 최우선적인 존재인 그 아이들이 아니라 부품 교체의 도구로만 쓰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품으로 전락하는 인간, 여기서 탈피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이 영화에서는 일단 이 미키를 가장 사랑하는 여성이 존재합니다. 왜 그렇게 미키를 사랑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이 안 나오고 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랑에 빠지는 장면이 안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뒤에 말씀드릴 이 영화의 아쉬운 점하고 좀 연결되는 것이기도 한데 두 인물이 사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관객은 현실 세계에서 그거를 감정으로 서로 알잖아. 내가 저 여자를 좋아한다. 저 여자가 나를 좋아한다. 이걸 느낌을 압니다. 하지만 스크린은 우리에게 느낌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지, 소리 이런 것을 통해서 느낌을 만들어서 관객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먼저 중요한 건 이미지가 나와야 됩니다. 사랑에 빠지는 이미지, 사랑에 빠지는 순간, 사랑에 빠지는 장면. 그래서 멜로 영화에서는 두 인물이 사랑에 빠지는 그 표정을 보여주든지 서로 눈이 딱 교차하면서 반짝반짝 눈빛이 빛나든지 또 그런 식으로 구태의연하지만 그런 장면 하나를 삽입해 줘야만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영화에서는 그게 안 나오고 그냥 여자 주인공이 미키를 자신의 옆자리로 부르죠. 그걸로 퉁치고 넘어갑니다. 캐릭터가 너무 1차원적으로 처리가 돼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좀 아쉬운데 여하튼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품으로 전락한 인간을 혹은 인간이 구원받을 방법은 뭔가? 첫 번째로는 자신을 가장 아껴주는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의 곁에 서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고 그 사람만이 나를 부품이 아닌 인간으로 취급해주니까 또 한 가지는 스스로를 비하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영화 속에서는 미키가 이제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죠. 특히 미키 17이 미키 17과 18이 영화 후반에 등장하죠. 미키가 다시 프린팅 될 때, 그러니까 죽은 사람 처분하고 다시 새로운 사람이 뭐 3D 프린팅처럼 일정한 리듬에 맞춰서 기계에서 만들어서 나올 때 거기에 원래의 기억을 투입하기 때문에 우리가 망각했었던 옛날 기억까지 생생하게 투입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의 그 기억이 살아있는 거죠. 내가 그 차에서 빨간 버튼이었던가요? 그걸 누르지 않았다면 차 사고가 나지 않았고 그래서 엄마는 죽지 않았을 텐데 이러한 죄책감에 빠져 있는 것이죠.
하지만 미키 18은 거기에 반대합니다. 그거는 그 사고는 네가 그 버튼을 눌렀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차량에 결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거 하나 눌렀다고 차가 잘못되고 사고가 날 정도면 그건 차가 잘못된 거 아니야? 원래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미키가 영화 중반이었던가요? 거기에 행성에 있는 어떤 생물체한테 먹힐 뻔하죠. 근데 그 생물체도 사실은 지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미키를 함부로 죽이지 않고 밖으로 끌고 와서 보내줍니다. 이때 미키는 스스로 생각하죠. 내가 불량품이라서 혹은 내가 이렇게 부품으로 전락한 대상이기 때문에 이 생물체도 나를 그런 식으로 취급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비하하고 죄책감에 빠지고 이런 것들,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 구조적으로 일종의 세뇌를 당한 거죠. 너는 위험한 임무에 투입돼도 되는 인물이야. 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약을 했고 그렇게 일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인물이야. 너는 죽어도 상관없잖아. 또 부활하면 되니까. 네 생명은 그 정도 가치야. 이런 식으로 계속 세뇌를 받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 생물체가 미키를 먹지 않았던 것은 먹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먹고 싶지 않았으니까 안 먹었겠죠. 그 생물체들도 뭐 냄새가 났다거나 영화 기생충에서처럼 혹은 이 영화 속 대사처럼 맛이 없다거나 그것이 아니라 걔네들도 지능이 있기 때문에 얘가 사고를 당한 거구나. 그러면 우리가 얘를 바깥으로 끌어내야 되겠다. 다시 살려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을 뿐인 거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자신을 비하하기를 멈추는 것. 이것을 또 하나의 부품으로 전락한 자신을 구원할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자기 객관화. 이런 것들을 아주 좀 뭐랄까요. 친절하게 혹은 또 반복적으로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수놓아져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전 영화가 재미없었습니다. 아쉬운 점들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 사실은 간단합니다. 캐릭터의 감정이입이 안 됐고요. 그리고 이야기가 재미가 없었습니다. 이런 뭐랄까요. 동화 같은 이런 거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의 어떤 표현 방식 이런 것 때문에 재미를 못 느낀 건 아니고 그냥 캐릭터가 감정이입이 안 됐습니다. 이 영화 속 캐릭터가 느끼는 감정에 제가 동화가 되거나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됐어요. 너무 먼 당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멀더라고요. 마크 러팔로가 독재자 역할을 했다고 해서 또 화제가 되고 계속 그런 거 물어보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마크 러팔로에게 우리가 재미를 느끼거나 감정이입을 할 수 있었나? 그건 또 아니거든요. 너무 1차원적인 인물로 묘사됐고 그렇다면 우리가 주인공에게 그걸 할 수 있었을까요? 주인공이 영화 속에서 계속 처분되는 혹은 하나의 부품처럼 소모되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 나오죠. 거기서 우리가 연민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그 장면들에서? 저는 아니었거든요. 영화가 그렇게 감정을 느끼도록 연출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 영화야말로 이 주인공을 좀 소모시킨 거 아닌가? 하나의 부품처럼? 영화 자체가.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였습니다. 제가 오버한 걸 수도 있겠지만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 주인공이 미키를 사랑해요. 엄청 사랑하죠. 근데 그것도 잘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돼요.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정말 사랑하네. 감정이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캐릭터의 깊이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잘 느껴지지 않다 보니까 더 알고 싶지도 않고 감정이입도 안 되고 그랬어요. 캐릭터한테. 그리고 서사 같은 경우, 이야기 같은 경우는 메시지는 있는데 재미가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은 소소한 에피소드들이 촘촘하게 박혀있긴 한데 그 하나하나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느낌 들지 않았고 이 이야기가 감정적으로 혹은 감성적으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장르적으로라도 뭔가 장르의 재미를 느끼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CG가 좋았던 건 마음에 들었습니다. CG가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작비가 많이 들어갔나? 그 재미는 있었는데 다른 재미로는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메시지만 계속 중언부언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캐릭터와 서사 모두 한데 엮여서 어떤 깊은 느낌을 조성하고 있다. 깊은 감정을 조성하고 있다. 이런 게 아니어서 그냥 단층적인 느낌?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10대 청소년들이 볼 만한 SF 영화 아닌가? 약간 야한 장면 빼고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어쩌면 그걸 노리고 만들었는지도 몰라요. 그 옥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미야자키 할아버지와 같은 거를 좀 흉내 내려고 하는 것 같다. 하지만 너무 격이 다르다. 토토로 같은 경우도 거기 감정선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 겪고 있는 감정선이 있는데 옥자에서도 글쎄요. 저는 그거 잘 느끼지 못했고 원령공주에서도 그 인물 새 인물이 나오잖아요. 그 새 인물 간의 그 묘한
그러니까 이게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이 인물이 나쁜 인물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고 또 우리가 완전히 비난할 수도 없는 그런 인물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세 인물이 서로 보여주는 감정선이 있는데 이 영화 속에서는 그게 일절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층적인 느낌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너무 얄팍해요. 그것을 일부러 노리고 만든 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부제를 그런 식으로 썼을 텐데 메시지는 있지만 재미가 없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분석하기 좋아하면 이 영화도 상당히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일단 감정을 전달해 줘야 되지 않나? 영화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낮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봉준호 감독이 살인의 추억 같은 그 풍성한 감성과 감정을 줬던 연출관이라고 해야 되나? 세계관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이 완전히 이제는 결별했기 때문에 전 결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런 걸 기대하면 안 되는구나. 봉 감독에게 그런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하게 되는 작품이었습니다. 자, 총평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상적인 장면 또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마크 로팔로가 죽잖아요. 그 죽었을 때 토니 콜렛이 보여주는 그 표정 연기. 정말 익숙하지 않은 표정 연기였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혹은 놀라는 사건이 터졌을 때 그것을 겪는 배우들의 표정이 사실은 좀 비슷한 구석이 있는데 이 토니 콜렛의 그 표정은 정말 새로웠습니다. 정말 저런 표정을 짓지? 싶을 정도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푼어 전락한 인간을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촘촘하게 계속 보여주고 있고 그것에서 구원받는 혹은 구원하는 방법으로 사랑 그리고 자기 객관화 이런 걸 제시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걸 분석하며 보기에는 좋은 영화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참 재미가 없었다. 아주 무표정하게 무건조하게 무미하게 보았다. 영화를 캐릭터나 서사 모두 기대에 한층 미치지 못했다. 미야자키 할아버지의 원래공주를 한 번 더 보는 게 낫겠다. 하지만 SF 영화로는 청소년들이 보기에는 괜찮고 또 CG도 엄청 훌륭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천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실존의 문제 같은 것들이 영화에서는 깊게 다뤄지지 않았는데 이것이 어떤 분에게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또 아쉬운 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깊은 고민이 어울리지 않는 영화일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병헌, 유아인이 나오는 이제 승부라는 영화가 개봉을 해서 저도 조만간 보고 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녹음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은 유튜브, 팟빵 쥐약, 네이버의 오디오 클립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팟빵에는 팟빵 정책이 바뀌면서 음악 저작권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전에 올렸던 파일들이 지금 재생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유튜브 쪽으로 좀 오셔서 옛날 방송까지 청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블로그와 트위터 있습니다. 거의 지금 하고 있지는 않은데 강신의 수다 모두 검색해서 찾아오시면 되고 요즘에 이상하게 제가 프랭크 마이클 패스벤더 나오는 그 프랭크라는 영화하고 얼마 전에 작년이군요. 작년에 봤던 그 야쿠쇼 코지 나오는 퍼펙트 데이즈 이 두 영화가 땡기더라고요. 다 봤던 영화인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한번 다시 찾아서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제가 참 음악 채널도 하나 만들었는데 강신의 밤이라고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방송 마치고요. 일교차가 큰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방송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